새벽 2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였습니다. 52세 여성 서연이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된 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왼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입에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의 빨간 후미등. 그 차 안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타고 있었죠. 서연이를 버리고 떠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희미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그녀를 발견한 건 새벽 4시, 68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그때까지 연희는 차디찬 바닥에서 2시간을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남편은 쓰러진 아내를 휴게소에 버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어떤 천벌이 내려졌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펼쳐진 한 여자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이 52세였습니다. 그녀는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30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 한 컵 마시기였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그녀를 깨웠죠. 그리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새벽 풍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6시가 되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파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서 나는 소리가 아침을 알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연희가 부르면 남편 강민수가 일어났습니다. 55세,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죠. 키는 175cm, 몸집이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죠. 응, 그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연희가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말해도 그는 신문만 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괜찮았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말이 없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7시 20분 민수가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죠. 연희는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8시 정각 연희도 출근했습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25분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게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 신호등의 빨강 파랑, 커피숍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죠.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배울 거야. 교실 안 35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쓸 때 톡톡 분필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남은 반찬을 싸온 거였죠.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매일 비슷한 메뉴였지만 연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울 때가 있었죠. 왼쪽 팔이 저릿저릿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두통도 잦아졌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연희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퇴근은 오후 5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6시쯤 됐죠. 현관문을 열면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늘 늦게 들어왔거든요. 보통 밤 9시, 10시쯤이었습니다. 연희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또다시 부엌에 섰죠.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된장국을 끓이거나 생선을 구웠습니다. 7시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TV를 켜고 저녁 뉴스를 봤죠.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이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외롭진 않아. 익숙할 뿐이지. 연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 9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가 많았죠. 밥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렸고 연희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할 뿐이었죠. 결혼한 지 30년이 됐지만 연희와 민수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28세에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민수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거짓이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아주면 어떡하니? 우리 민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신우이도 한마디 거들었죠. 언니, 요즘은 시험관 시술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는 거실에 앉아 TV만 봤죠.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웃었습니다.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쯤 민수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나 갈까? 그럴 때면 연희는 기뻤습니다. 아직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죠.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민수는 말이 없었지만 연희는 창밖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도착하면 회를 사서 바닷가에 앉아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여보, 바다 좋다. 그래.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연희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주말 출근이 잦아졌고 드라이브 제한도 사라졌죠.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카톡 알림이 올 때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가렸습니다. 연희는 눈치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게 뻔했고 진실을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살자. 어차피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연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두통은 더 심해졌고 왼쪽 팔의 저림은 자주 찾아왔죠. 어느 날 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던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웃었습니다. 거울을 향해 억지로라도 웃었죠. 괜찮아. 내일도 또 학교 가면 되지. 애들이 기다리잖아. 그렇게 서연이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죠.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죠. 연희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민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랑. 카톡 알림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말이죠. 연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품이 묻은 손을 닦으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숨기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를 마저 끝냈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연희는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따끔거렸죠. 며칠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나가야 해. 토요일에요? 무슨 일인데요? 현장 점검. 중요한 거라서. 민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죠. 연희는 이상했습니다. 현장 점검하러 가는데 왜 향수를 뿌리지?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민수가 나간 뒤 연희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정돈하다가 그의 휴대폰 충전기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죠.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갔네?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다른 충전기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곳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연희는 민수의 차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는 차량 트렁크를 열었죠. 안엔 공구 상자와 작업용 장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뭔가 천으로 덮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검은색 쇼핑백이 나왔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떨며 쇼핑백을 열었죠. 안에는 여성용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었죠.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158만 원.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선물이지?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결혼 기념일에도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대체 누구? 연희는 쇼핑백을 다시 덮고 천을 씌웠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진정해. 진정하자.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연희는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요? 아니, 왜?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한 것도 물어보네. 민수는 밥을 먹으며 TV만 봤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증거를 찾자. 확실한 걸. 다음 날 연희는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 민수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0815 광복절이었죠. 민수가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쉬워서 설정한 거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톡을 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수진 누나.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들이 펼쳐졌죠. 오빠, 오늘 만날래요? 오빠가 사준 가방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다음 주말엔 어디 갈까요? 연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귓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죠.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자동차 안에서. 여자는 38세쯤 돼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죠.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30년을, 내가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민수를 깨울까봐 두려웠거든요. 연희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느낌만 들었죠. 가슴속이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민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퇴근 시간, 주말 일정, 전화 통화 패턴, 모든 걸 노트에 적었죠. 10월 5일 금요일 밤 11시 귀가. 술 냄새,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 10월 9일 화요일 저녁 8시 전화 통화. 거실 나가서 통화함. 20분. 10월 12일 금요일 주말 출근한다고 함. 향수 뿌림.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진 누나가 누구예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저번에 전화 받을 때 들었어요. 누군지 궁금해서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왜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 물어보지 마.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죠. 연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30년 전 결혼식 날,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린 느낌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 갈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민수의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부산 갈까? 연희는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오랜만에 바람이나 쐴까 싶어서. 연희는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몇 달간 드라이브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좋아요. 가요. 그날 밤 연희는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입가엔 주름이 깊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하지만 연희는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었죠. 이번엔 제대로 물어봐야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만 했고 연희는 창밖만 봤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죠. 깜빡. 연희는 민수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말을 꺼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희의 머리가 갑자기 지끈거렸습니다. 왼쪽 팔에 저린 느낌이 확 퍼졌죠. 여보.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나 몸이 좀 이상해. 그 순간 연희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상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팔이 완전히 마비되는 느낌이었죠.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전방만 바라봤죠. 또 시작이네. 맨날 아프다고 그러더니. 여보, 이번엔 진짜예요. 팔이 안 움직여요. 연희는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왼팔은 감각이 없었죠. 마치 남의 팔 같았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지금 병원 갈 수도 없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주변엔 차량이 드문드문 보였죠. 연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여보, 제발 119 좀. 에이, 과장하지 마. 좀 쉬면 나아. 민수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천안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죠. 천안 휴게소 1KM. 초록색 표지판이 헤드라이트에 비쳤습니다. 거기 휴게소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어. 커피 마시고 하면 나아질 거야. 민수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죠. 차는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구르는 소리, 드드드, 진동이 연희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새벽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휴게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엔 차량이 서너 대밖에 없었죠. 민수는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급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내려. 민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상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연희의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빨리 안 내려? 연희는 어렵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간신히 손잡이를 당겼죠.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 밤 기온은 5도였습니다. 연희는 차에서 내리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연희는 간신히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신발 밑창 너머로 느껴졌죠. 휴게소 건물까지는 약 20m 거리였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이 흔들렸죠. 후.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겨우 휴게소 입구 앞 벤치까지 도착했습니다. 녹슨 금속 벤치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놓여 있었죠. 연희는 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듯 털썩 앉았죠. 여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혀가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신사임당 초상화가 그려진 지폐였죠.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 민수가 연희의 손에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야 해. 당신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보, 나 진짜 아파요. 손도 안 움직여요. 연희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죠.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장 좀 그만해. 맨날 아프다고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이제 지겹다고. 관심? 내가 언제? 그만하고 집에 가 있어. 나중에 들어갈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팔을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오른손은 그의 옷깃에 닿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병원에.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죠.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 딱, 딱, 딱.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연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죠.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주차장을 밝혔죠. 차가 후진했습니다. 후진등에 하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방향을 틀어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후미등. 점점 작아지는 두 개의 빨간 불빛. 연희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봤죠. 후미등이 고속도로 진입로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손에 쥐어진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5만 원. 30년을 5만 원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흔들렸죠.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렸고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연희의 몸이 벤치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고 그 다음 손바닥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왔지만 연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왼쪽 몸 전체가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그저 본능적인 외침이었죠.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휴게소를 비추고 있었죠. 연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몸이 기울었고 뺨이 차가운 콘크리트에 닿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소리가 멀어졌죠. 나 여기서 죽는 건가?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12시 47분. 천안 휴게소 입구 앞 52세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었고 뺨엔 콘크리트 먼지가 묻어 있었죠. 차가운 11월 밤 공기가 그녀의 몸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지지직. 불안정한 전류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적. 깊은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새벽 휴게소 바닥에서 홀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아줌마, 아줌마.
다급한 목소리가 연희를 깨웠습니다. 아니, 깨운 건 아니었죠. 연희는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김순자, 68세. 휴게소 새벽 청소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게소 바닥을 닦았죠. 3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순자는 쓰러진 연희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흔들었죠. 아줌마, 정신 차려요. 하지만 연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천안 휴게소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연희에게 덮어줬습니다. 11월 새벽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괜찮을 거예요, 아줌마. 곧 구급차 와요. 순자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어있는 손이었죠. 12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새벽 어둠을 갈랐습니다. 비용비용 사이렌 소리가 휴게소에 울렸죠. 응급구조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 뇌졸중 의심. 한 명이 신속하게 진단했습니다. 들것에 연희를 옮겼죠.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15분 만에 천안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52세 여성, 뇌졸중 의심 환자. CT 준비, 빨리. 복도를 지나는 소리, 바퀴 굴러가는 소리, 급박한 발소리들. 연희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좌측 대뇌 방구에 출혈이 있고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네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환자 가방에 지갑이 있는데 신분증만 있고. 연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삐삐삐.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깨어났습니다. 처음 본 건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왼쪽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죠. 병원이에요. 천안대학병원. 휴게소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연희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민수, 휴게소, 5만 원, 빨간 후미등.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깃불로 베개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가족분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입원 수속이랑 치료비 문제도 있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을 할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한 문장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군요. 저는 담당 의사 이준혁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이십니다. 좌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있고요.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연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발견이 빨라서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걸 말이죠. 의사가 나간 뒤 연희는 홀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나는 반쪽짜리 사람이 된 거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연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을 말이죠. 결혼 첫날, 25살 연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예뻐 보였죠.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28살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희는 민수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문제인가 봐요. 민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을 때,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아주면 어떡해. 우리 집안대가 끊기잖아.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만 봤죠. 한 번도 아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던 저녁들, 40대 중반부터 민수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TV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죠. 외롭지 않아. 익숙할 뿐이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지막 드라이브, 그리고 이번 부산행. 민수는 그녀를 휴게소에 버렸습니다. 5만 원을 쥐어주고 떠나갔죠. 30년의 결혼 생활이 5만 원으로 끝난 겁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항상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죠. 왜 그렇게 살았지? 왜 참았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연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른손만 움직였지만 그녀는 힘껏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결심이 섰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병실을 은은하게 비췄죠. 연희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죠. 증거,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민수의 배신, 그 모든 것을 밝혀낼 거라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는 비로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연희는 병원에서 기초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물리치료실로 향했죠. 자, 이제 왼손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왼손 검지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조금 손가락 끝이 떨렸죠.
잘하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말이죠. 퇴원일은 11월 20일로 잡혔습니다. 보호자분이 모시러 오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언니가 와요. 연희는 친정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이름은 서연주, 55세였죠. 연주는 즉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진작 알았으면. 괜찮아, 언니. 이제 괜찮아. 연희는 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른손으로만 말이죠. 연주의 차는 대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혼자 사는 곳이었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 그 남자한테 안 갈 거지? 응, 안 가.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파트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언니가 미리 방을 정리해놨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뭘? 가족인데. 연주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글지글 참기름 향이 집안을 채웠죠.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연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전 중앙로에 있는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10층 건물 5층에 위치한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한 대기실이 나왔습니다.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 벽에는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서연이님 맞으시죠? 김소연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희의 상태를 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연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죠. 민수가 자신을 휴게소에 버린 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 김 변호사는 노트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 사진,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철수 사설탐 정사무소. 여기 연락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인데 신뢰할 만합니다. 연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죠. 사흘 뒤 연희는 사설탐정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무실은 허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의뢰 내용을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 수집이죠? 네.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도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박철수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기본 조사비 500만 원, 추가 조사 시 별도 비용입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연희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 850만 원이 통장에 찍혔죠. 그중 500만 원을 탐정비로 지불했습니다. 2주 안에 결과 나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5일 연희는 다시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철수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민수와 한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여자는 긴 생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죠. 38세쯤 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민수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아파트 현관 앞. 민수가 여자에게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상대 여성은 김수진, 38세입니다. 이혼한 싱글맘이고 현재 남편분 회사 후배로 근무 중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매달 200만 원씩 그녀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고요. 200만 원?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연희와 민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그 아파트가 담보대출로 1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죠. 이건 언제?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서명이 이상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박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인의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뭐?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분이 부인 명의의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김수진 씨 전세금 1억 원을 마련해 줬고요. 서류를 보는 연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세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1억 원, 계약일은 6개월 전이었죠. 이건 범죄잖아요.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하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에게 그 돈을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인,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고소할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형사고소도 다 할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언니 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2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렸죠. 연희는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민수와 김수진, 웃고 있는 두 사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와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녀는 변호사 김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죠.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이죠. 12월 10일 오전 10시 대전 가정법원. 연희는 지팡이를 짚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김소연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법원 3층 가정법원 사무실. 연희는 2장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장. 접수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쿵. 도장 소리가 울렸죠. 접수 완료됐습니다. 재판 날짜는 우편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이제 시작이야. 사흘 뒤 민수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회사 현장 사무실이었죠.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다가 우편물을 뜯었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장.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즉시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연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죠.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뭐? 아픈 아내를 휴게소에 버린 사람이 누군데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김수진 씨 집에 가느라 바빴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숨소리만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바람 피운 것도,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내 도장 위조한 것도 증거 다 있어요. 당신 나를 조사했어? 당연하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오해. 오해 아니에요. 법정에서 봬요. 연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삐하는 신호음만 남았죠.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는 12월 28일로 잡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집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2시 대전 가정법원 203호 법정. 연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옆엔 김소연 변호사가 있었죠. 피고석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엄격한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를 30년간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외도를 저질렀고 원고의 위급한 상황에서 방치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사진들, 민수와 김수진의 데이트 장면, 호텔 출입 장면, 통화 기록, 수백 통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매달 200만 원씩 김수진에게 송금한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조된 서명, 필적 감정서, 모든 증거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원고에게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까? 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연희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원고 70%, 피고 30%, 위자료 5천만 원, 사문서 위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연희는 판결문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김소연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천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건설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법정에 있었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죠. 강민수 소장이 아내 휴게소에 버리고 바람폈대.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대.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인사팀에 호출됐습니다. 강민수 소장님,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셨습니다. 도덕성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인사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 이번 달 말로 퇴사 처리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사는 냉정했습니다. 김수진도 민수를 떠났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연락을 끊었죠. 민수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집 앞에 찾아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끝난 겁니다. 2월 어느 날, 연희는 재활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초라했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작은 얼굴, 턱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죠.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도블록 위에 쿵 무릎이 닿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연희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서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했어야죠.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연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제발,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연희는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2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웠으니까요. 3월이 왔습니다. 연희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한강이 보이는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15층이었죠. 이사날 연주가 함께 왔습니다.
여기 괜찮네. 햇빛도 잘 들고. 응, 마음에 들어. 텅 빈 거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죠.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구나. 연주가 연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할 거야. 우리 동생 강하니까. 고마워, 언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죠. 연희는 재활치료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병원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은 공 던지기 해볼까요? 치료사가 노란색 테니스 공을 건넸습니다. 연희는 왼손으로 공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잘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이 움직였고 다리도 힘이 생겼죠. 지팡이도 이제 가끔씩만 사용했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나는 회복하고 있어.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4월 초 연희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연희는 3학년 2반 담임을 맡았습니다. 첫 출근 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35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 하나 수군거리지 않았죠. 연희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안녕, 애들아. 서연이 선생님이야. 앞으로 1년 동안 너희 담임이 될 거야. 분필을 들어 칠판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톡톡 분필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리 많이 아프세요? 응, 조금 아파. 그런데 괜찮아. 선생님 강하거든.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생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그날 연희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직접 만든 김밥이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네. 예전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학생 셋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아. 4사람은 교단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밥 맛있어 보여요. 하나 먹어볼래? 네. 연희는 김밥 한 줄을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은 와, 맛있어요. 하며 먹었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칠판에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풀 김수영. 애들아, 오늘은 이 시를 배울 거야.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연희는 시를 낭독했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끼다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시 낭독이 끝나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는 무슨 의미예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풀은 바람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풀은 결국 일어나는 거야. 그게 삶이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 풀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죠. 나도 풀처럼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회복했습니다. 버려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방과 후 연희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걸었죠.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연희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나는 나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서연이. 교사, 그리고 한 사람의 여자.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5월 어느 주말, 연희는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죠. 3,500원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죠. 연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커피잔과 창밖 풍경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혼자여도 괜찮아.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우리 동생 멋지다. 동료 교사 선생님 응원해요.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6월 초, 연희는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서 부산으로 KTX를 타고 2시간 30분, 창밖 풍경을 보며 음악을 듣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로 가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렸죠. 연희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죠.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저녁 연희는 횟집에 갔습니다. 1인석에 앉아 회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35,000원이었습니다. 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싱싱하고 달콤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술을 마시네. 혼자 술을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죠. 연희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서 그날 민수와 왔었지.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 연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7월 학교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웃을 수 있으세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도 한때는 무너졌어. 하지만 깨달았단다.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누가 날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릴 순 없잖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멋있어요.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멋있어. 너희 모두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 안녕히 계세요. 학생들이 교실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휴게소에서 난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 서연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교사, 여자, 생존자,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때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연이처럼 말이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